어이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그 똥차 돌려서 당장 꺼지라고 했지. 여기가 무슨 동네 마트인 줄 알아? 위병소 조장 임 상사의 거친 폭언이 매서운 칼바람을 타고 귓가를 때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낡은 SUV에서 내린 중년 여성이 내민 신분증 한 장에 콧대 높던 상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맙니다. 나 육군 인사사령관 중장 오윤서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여러분, 만약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영하 20도 추위에 죽어간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명예를 걸고 거대 악과 맞선 한 어머니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전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영하 20도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죠. 내뱉는 숨결은 공중에 닿기도 전에 얼음 결정이 되어 흩어지는 잔인한 겨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실의 육중한 문 뒤에서 오윤서 중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 전체의 인사권을 거머쥔 실력자였지만 동시에 군대에 보낸 외아들 민준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웬만해서는 울리지 않던 번호였기에 윤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요.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아들. 반가움보다 앞선 것은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받은 윤서의 귀에 들려온 것은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너무 추워.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 가느다랗게 떨리는 민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함이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죠. 윤서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급하게 외쳤지만 전화는 거친 기계음과 함께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에 보낼 때 내 아들이라고 절대 특혜 받지 마라고 신신당부하며 자신의 신분까지 철저히 숨기게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아들의 다급한 SOS는 윤서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곧장 외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대기하고 있을 검은색 장성 전용 관용차를 호출해야 했겠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SUV로 향했습니다. 그 차는 15년 전 남편이 남겨준 유품 같은 차였습니다. 녹이 슬고 엔진 소리는 털털거렸지만 지금 윤서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별판이 아니었지요. 사령관의 관용차가 부대에 진입하는 순간 비리 세력이 증거를 은폐하고 아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낡은 엔진을 깨웠습니다.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식을 구하러 가는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폭설이 예보된 강원도 인제군 최전방 12사단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히터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차가운 차 안에서 윤서는 아들이 겪고 있을 그 시린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과연 윤서는 늦지 않게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강원도 산간 도로에 접어들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낡은 SUV의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쳐냈지만 앞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윤서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는 그 떨림은 분명 동상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고지대에서 난방도 없이 방치되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윤서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사단장 박건우 소장은 평소 군수 비리와 관련된 첩보가 끊이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정치권 인맥이 두터워 중앙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골칫덩이였지요. 아들 민준이가 그 부대의 핵심 비리를 목격하고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윤서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차체는 빙판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이 터져나갈 듯 굉음을 내며 가파른 고갯길을 밀고 올라갔지요. 차 안의 온도는 밖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웠지만 윤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단 전체를 호령하던 당당한 여장군의 모습은 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어둠을 뚫고 달리는 한 명의 어머니만 있을 뿐이었지요. 부대 입구가 가까워질수록 검문소의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차를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부대 깊숙이 침투하여 아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놓인 낡은 점퍼를 걸쳐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아낙네처럼 보였지요. 윤서는 다시 기어를 넣고 위병소를 향해 차를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총을 든 초병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주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갇혀있을 그 지옥 같은 부대의 문턱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댄 놈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오늘이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핸들을 꽉 쥔 윤서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차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곱씹을수록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지요. 아들이 입대하던 날 연병장 구석에서 나눴던 대화가 환영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민준아, 군대 가면 엄마는 사령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해라. 장군 엄마 덕 보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견뎌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그때 민준이는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걱정 마세요. 엄마 대한민국 육군인데 설마 밥 굶기고 잠 안 재우겠어요? 아들의 그 순진했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엄격한 원칙이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된 셈이었지요. 엄마가 군단 전체를 호령하는 인사사령관인데도 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 보호는커녕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다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것이지요. 윤서는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에 맞춰 꺼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면 부대 내 상황은 이미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강조하며 아들을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슨 장군이라고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누굴 지휘한단 말인가. 통 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옷깃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곧 눈물을 닦아내고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나약함은 여기까지여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썩은 환부를 도려낼 사령관이 되어야 했지요. 부대 정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슬픔을 지우고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내 아들의 명예와 생명을 짓밟은 자들, 그들이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는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12사단 정문 위병소가 거대한 성벽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날카로운 불빛이 낡은 SUV의 앞 유리를 사정없이 훑었지요. 초소 안에서는 두툼한 방한 파카를 입은 임 상사가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몰아치는 칼바람 따위는 남의 일이라는 듯 따뜻한 온풍기 앞에 서 있었지요. 낡은 엔진 소리에 짜증이 났는지 그는 창문을 거칠게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거기 똥차. 안 들려? 여기 차 세우는 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창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임 상사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윤서가 차창을 내리자마자 멸시 가득한 눈빛으로 차 안을 살폈지요. 관용차도 아니고 번호판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낡은 구식 SUV. 게다가 운전석에는 모자를 눌러 쓴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임 상사는 컵을 선반에 내려놓고 건들거리며 차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민박집인 줄 알아? 이딴 차 끌고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윤서는 핸들을 쥔 손을 떨며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를 좀 왔습니다. 강민준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임 상사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윤서의 말을 자르며 보닛을 전투화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아, 그 관심병사놈 엄마.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차 꼬락서니 보니까 집안 수준 알만하네. 임 상사는 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으며 윤서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야, 아줌마. 당신 아들 지금 야외 텐트에서 단독 군장 싸고 반성 중이야. 얼어 죽든 말든 군법대로 하는 거니까 당장 차 돌려서 꺼지라고. 윤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 아들을 야외에 방치했다는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기 때문이지요. 따뜻한 초소 안에서 커피나 마시던 자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폭언이었습니다. 윤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임 상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응시했습니다. 임병도 상사. 그 이름 석자가 윤서의 머릿속에 시뻘건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임 상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얼굴만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칼바람에 날려보낸 지 오래였죠. 하지만 임 상사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윤서를 비웃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귀가 먹었나? 면회는커녕 당신 아들놈, 오늘 밤 무사히 넘기기도 힘들걸. 그는 차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윤서가 쓰고 있던 모자를 툭 쳤습니다. 야, 아줌마. 그 고문관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부대 비리랍시고 헛소리나 짓거리다가 찍힌 건 알긴 알아. 임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단순히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부대 내부에 무언가를 고발하려다 보복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임 상사는 윤서의 창백해진 안색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단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별 하나 더 달 날만 기다리는 분이야. 그런 분 앞길 막으려던 내 자식 놈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다고. 임 상사는 손가락으로 연병장 너머 어두운 산자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덜덜 떨며 죽어가는 게 다 당신 같은 엄마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이야.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어가는 놈이라 표현하는 그의 잔인함에 윤서의 이성이 끊어지려 했습니다. 윤서는 핸들을 쥔 주먹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초소 안에서 커피 향을 풍기며 내뱉는 임 상사의 폭언은 칼보다 더 깊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자식이 뭘 봤길래 이 날씨에 야외에 방치한 거지? 윤서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자 임 상사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확 그냥 경찰에 넘겨버릴까? 이 똥차랑 같이 폐차장에 처박히고 싶어. 임 상사는 윤서의 SUV를 다시 한번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철판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윤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제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소굴이었습니다.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지켜야 하는 어미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임 상사는 제 성질을 못 이겨 윤서의 차 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두들겼습니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꺼져. 너 같은 아줌마들 때문에 우리 군기가 빠지는 거야.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담배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지요.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임 상사 너머 초소 안쪽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따뜻한 초소 구석에는 규정상 반입 금지된 개인용 전열기구가 벌겋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상황병으로 보이는 어린 병사 한 명은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병사의 손등에는 추위 때문이 아닌 누군가에게 짓눌린 듯한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임 상사 혼자만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거대한 폭력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윤서는 그 짧은 찰나에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간파했습니다. 임 상사, 자네가 말한 군법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건가? 윤서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기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임 상사는 그 서늘한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가슴을 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우리 사단장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내까지 게 어쩔 거야? 임 상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박 사단장의 권력을 믿고 무서울 게 없다는 듯 굴었지요.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설득이나 호소가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압도적인 힘으로 짓눌러야만 비로소 고개를 숙일 짐승들의 소굴이었지요. 그녀는 핸드백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장성 신분증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래, 자네 말대로 군법대로 처리해야겠군. 아주 엄격하게 말이야. 윤서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임 상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당장 꺼져. 라며 마지막 폭언을 내뱉었지요. 위병소의 서치라이트가 윤서의 SUV를 비추는 가운데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SUV의 문을 열고 차가운 눈밭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칼바람에 코트 자락이 거칠게 휘날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임 상사는 끝까지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라며 윤서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찰나 윤서가 핸드백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임병도 상사. 자네가 방금 내뱉은 그 추잡한 폭언들 똑똑히 기억해두나. 윤서의 목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마저 얼려버릴 듯 서늘했습니다. 임 상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신분증을 곁눈질하다가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금색 자수로 정교하게 새겨진 육군 문양과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별셋. 그리고 신분증 정중앙에 적힌 네 글자, 육군 중장 오윤서. 중장, 사령관. 임 상사의 입에서 들고 있던 종이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빙판 위로 쏟아지며 희뿌연 김을 내뿜었지만 그는 느낄 수 없었지요.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 부르며 멸시했던 여성이 대한민국군 전체의 인사권을 쥔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사정없이 흔들렸고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윤서는 사들사들 떨고 있는 임 상사의 멱살 대신 그의 이름표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자네가 마시는 그 따뜻한 커피, 그리고 이 안락한 초소. 오늘이 마지막일 걸세.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네 군 생활이 무사할 줄 알았나? 임 상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다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지요. 그 순간 위병소 상황실 모니터를 확인한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사령관님. 인사사령관님 방문입니다.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다급한 경보음과 함께 적막했던 사단 본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위병소 상황실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무전기를 타고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사사령관님 현시각 정문 통과. 실제 상황. 다시 알린다. 실제 상황이다. 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숲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지요. 따뜻한 내실에서 술잔을 기울이거나 잠을 청하던 간부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오윤서 중장이란 존재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줄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단 본청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투복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군화끈을 너덜거리며 뛰어나오는 꼴은 처참했지요. 그들은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대령과 중령들이 윤서의 낡은 SUV 앞에 도착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흙바닥에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충성, 인사사령관님을 뵙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가 내뿜는 경례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윤서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지요. 눈밭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린 임 상사는 그 광경을 보며 정신을 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쳤던 여인이 사단의 실력자인 참모장과 연대장들을 길바닥에 개처럼 엎드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권력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낡은 차 문에 기대어 서서 사들사들 떨고 있는 장교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박건우 소장은 어디 있나?
사단장이 사령관 방문 소식도 모르고 어디서 처자고 있는 건가? 윤서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참모장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께 즉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장교들의 얼굴에서는 땀과 콧물이 뒤섞여 고드름처럼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지나쳐 부대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장교들은 홍해 갈라지듯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열었지요. 그녀의 등 뒤로는 여전히 임 상사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칼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관심은 이제 그 피라미 같은 상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제 자식을 난도질한 진짜 주범을 향하고 있었지요. 윤서는 위병소 상황실에 배치된 마이크를 직접 움켜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차가웠지만 눈동자에는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잠시 후 부대 전체를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주목. 현 시각부로 사단전 인원은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단 한 명이라도 실내에 머물거나 늦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보직 해임하겠다. 사령관의 직접적인 육성 방송의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잠들었던 병사들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간부들까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지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수천 명의 군화 소리가 땅을 울리며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무리 사이로 화려한 별판을 단 관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몸통인 박건우 사단장이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급히 전투복을 걸쳐 입었는지 상의 단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서에게 달려와 흙바닥에 몸을 굽혔습니다. 사령관님, 예고도 없이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박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윤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보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박 소장, 자네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하는데 7분이 걸렸군. 내 아들이 영하 20도 추위에 버려진 시간은 7시간이 넘는데 말이야. 윤서의 말에 박 사단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들 민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비리를 덮기 위해 가혹행위를 묵인해왔으니까요. 윤서는 떨고 있는 박 사단장의 멱살 대신 그의 가슴에 달린 장성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박 소장, 자네가 오늘 밤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 사단장실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걸세. 지금 당장 강민준 이병을 내 앞으로 데려와. 내 인내심은 이미 위병소에서 바닥났으니까.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여장군과 부패한 사단장의 정면 충돌. 차가운 밤하늘 위로 복수의 서막이 시뻘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박 사단장을 앞세워 부대 외곽의 낡은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난방 시설은커녕 전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은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끊긴 무덤 같았지요. 잠긴 문을 군화발로 걷어차자 매캐한 먼지와 함께 얼음장 같은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 구석 얇은 모포 한 장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아. 윤서는 바닥에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윤서의 온기가 닿자 아들은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꿈 아니지? 나 약속 지켰어. 엄마 이름 안 팔았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윤서는 오열을 삼키며 아들의 꽁꽁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투복 안쪽에서 딱딱한 물체가 손에 잡혔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윤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거 사단장이 빼돌린 장부예요. 엄마, 이것 때문에 나를. 그것은 얼어붙은 USB 하나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박 사단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신들의 목줄을 죄일 결정적인 비리의 증거였지요. 윤서는 아들을 수행원들에게 맡기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목숨과 바꾼 핏빛 증거물이 꽉 쥐어져 있었지요. 창고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던 박 사단장의 눈빛이 비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USB를 확인하는 윤서의 손길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사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군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그 작은 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차갑게 식은 아들의 체온을 손등으로 느끼며 박 사단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박 소장, 자네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덮으려 했던 게 고작 이 추잡한 숫자 더미였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띠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복수가 아닌 대한민국 군대의 정의를 세우는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들이 건넨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믿기 힘든 추악한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져 있었지요. 장병들을 위해 책정된 신형 방한복 예산 수십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단가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저질 중국산 손뭉치였죠. 영하 20도를 견뎌야 할 병사들의 옷이 실제로는 찬바람을 전혀 막지 못하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윤서의 손에 든 장부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령관님, 그건 오해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윤서의 눈엔 도끼가 서렸습니다. 수첩 뒤쪽에는 더 기막힌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관에 보급되어야 할 등유 수만 리터가 사단장의 개인 별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었지요. 예산 절감. 내 병사들이 얼어 죽어갈 때 자네 별장은 훔친 기름으로 뜨끈뜨끈했겠군. 윤서의 일갈에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왜 보급받은 옷을 입고도 사들사들 떨어야 했는지, 왜 추운 밤에도 온풍기 한 번 마음 편히 틀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박 사단장은 제 이익을 위해 부대 전체를 거대한 냉동창고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병사들의 특식 예산까지 손을 댔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과일 대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납품받고 그 차액을 자신의 비자금 계좌로 세탁해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우연히 이 이중 장부를 발견했고 그 진실을 알리려다 고문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창고에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라며 매달렸지만 윤서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네가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네가 뺏은 건 병사들의 자부심 그 자체니까. 박 사단장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눈빛을 돌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전투복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사령관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저를 건드리면 정치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는 자신이 뒷배로 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은근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군단장 진급을 앞둔 자신을 건드리면 군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뻔뻔하게 맞섰지요. 혹한기 훈련 중에 일어난 불상사일 뿐입니다. 적당히 덮으시죠. 그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적당이라는 말을 내뱉는 박 소장의 모습에 윤서의 눈엔 핏발이 섰습니다. 윤서는 그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는 대신 품 안에서 작고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임관 이후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군 형법전이었습니다. 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변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서슬 펄언법의 잣대였지요. 정치권, 인맥, 박 소장,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상대하는 게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윤서는 법전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박 사단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지휘권 남용.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자네가 나열한 그 이름들이 자네의 이 죄목들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나? 윤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모인 간부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 사단장은 윤서의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군대의 관례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관례라는 추악한 단어 뒤에 숨기려 발악했지요.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미리 호출한 군 검찰단과 헌병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관례라고 했나? 그럼 그 관례대로 자네의 계급장과 연금, 그리고 명예까지 전부 몰수해주지. 윤서는 차갑게 법전을 덮으며 박 사단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적인 복수를 넘어 썩어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박 사단장은 이제야 자신이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악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 묻혀 허망한 비명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윤서의 신호와 함께 군 검찰 수사관들이 사단장 관사와 별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지요. 병사들이 영하 20도의 폐창고에서 동상과 싸우고 있을 때 사단장의 거실 벽난로에는 빼돌린 군용 등유가 펄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후끈한 열기로 가득해 반소매 차림으로 지내도 될 정도였지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현장에는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특급 한우와 고급 과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중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최고급 식재료들이 사단장의 개인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이게 다 예산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그 비품들인가? 윤서의 차가운 물음에 현장에 동행한 간부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의 눈치를 보느라 병사들의 밥그릇이 비어가는 것을 묵인해왔으니까요. 별장 서재의 비밀 금고를 강제로 개방하자 더 기막힌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한복 업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뇌물 장부와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지요. 그 돈뭉치들은 하나같이 장병들의 피와 땀, 그리고 부모들의 눈물이 서린 것이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자신의 진급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추운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이들의 온기를 팔아치운 셈이었습니다. 윤서는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추악한 비밀을 지키려던 괴물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이 갔지요. 자네는 별을 단 게 아니라 악마의 표식을 단 것이었군. 윤서의 나지막한 읊조림에 박 사단장은 이제 변명조차 포기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들은 그가 쌓아온 수십 년의 군 생활을 단숨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은 스피커를 통해 중계되는 압수수색 상황의 환호성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지휘관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해온 도둑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요. 윤서는 그들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단호한 처벌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패한 별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연병장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운 장병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윤서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병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병도 상사, 그리고 박건우 소장. 저들의 계급장을 떼고 수갑을 채워라. 군에서 계급장을 뗀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수갑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 상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윤서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거칠게 제압당했지요.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발. 비겁하게 자식을 들먹이는 임 상사의 말에 윤서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그 차가운 텐트에서 얼려 죽이려 했나? 자네에겐 용서조차 사치네. 이어 박 사단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그의 가슴에 달린 별 2개를 직접 손으로 뜯어내자 그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졌지요.
수천 명의 장병 앞에서 알몸이나 다름없는 죄수복 차림으로 압송되는 그들의 뒷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자신들이 뺏었던 병사들의 온기만큼 그들도 이제 평생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멀어지는 압송 차량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했던 참모들과 관련 업체들까지 뿌리 뽑아야 할 숙제가 남았으니까요. 자네들이 끈 건 보일러가 아니라 이 젊은 아이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다. 그녀의 일갈은 현장에 남은 모든 간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윤서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준 한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지요. 윤서는 그들의 경례를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별은 떨어졌지만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비로소 이 추운 겨울 대지 위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부대 너머로 시린 새벽달이 저물어갔습니다. 윤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민준을 찾아갔지요. 수액을 맞으며 가까스로 기운을 차린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여윈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언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위엄도 사령관으로서의 단호함도 이 순간만큼은 다 부질없었지요.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만든 원칙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윤서의 고백에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배웠는걸요. 나쁜 놈들 다 잡으셨죠? 아들은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엄마가 지켜낸 정의가 먼저였습니다. 윤서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요. 며칠 뒤 윤서는 인사사령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사권자로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요. 주변에서는 당신이 무슨 잘못이냐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계급장의 무게보다 소중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역하는 날 윤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부대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SUV에 아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자 털털거리는 엔진 소리가 정겹게 들렸지요. 민준아, 이제 우리 따뜻한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뜨끈한 국밥 먹자. 그녀의 말에 아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매서운 겨울바람 대신 어느덧 눈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국가는 우리에게 자식을 맡겼고 군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담보로 존재합니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에겐 자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명예는 어깨 위의 별이 아니라 병사들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윤서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봄의 온기가 가득한 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낡은 SUV를 몰고 달려간 오윤서 중장의 모습에 아마 부모된 마음으로 함께 가슴을 졸이며 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고 위병소 상사의 무례함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썩어빠진 계급장을 직접 떼어내고 아들을 품에 안는 장면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어머니라는 이름의 위대함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위장성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을 믿고 맡긴 국가라는 조직이 과연 그 신뢰에 보답하고 있는지를 묻는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죠. 사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병사들의 따뜻한 옷값을 가로채고 자신의 배를 불린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오윤서 중장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을 때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빛난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명예로운 군복을 스스로 벗은 것 또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을
향한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카타르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차갑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희망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